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현선입니다. 한글날이면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녹색전환연구소 1.5도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에 따르면 여가로 집에서 책 한 권 읽는 것과 비교할 때 하루 골프는 22배, 하루 스키는 24배, 국내 여행으로 인한 숙박은 43배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 교통편을 보면 비행기 탄소 배출량이 버스보다 4배나 많고 기차보다는 20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연휴의 끝자락인 오늘 지구와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보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이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10월 9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 추석 연휴 특집, 오늘은 다시 들어보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편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바로 감염병의 확산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 감염병이 새롭게 출몰하거나 혹은 기존의 바이러스들이 변이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다른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경고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감염병의 현황들,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의 우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기후 변화도 그렇지만 최근에 사실 뭐 국경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가 조금 됐고요. 이제 네, 뭐 그렇죠. 한나절 하루면은 지구 반대편도 날아갈 네.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금세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이게 빠르게 퍼지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이동하고 또 다양하게 접촉하는 것도 접촉하는 거고요. 예.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물류도 굉장히 많이 이동하죠. 물류나 혹은 동물들이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기후위기나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점점 열대지방 날씨로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동남아에 있는 모기들이 제주도에서도 요즘 쉽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새로운 곤충들과 사람들이 또 다른 접촉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요. 예. 청취자분들한테 좀 한 가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감염병이라는 표현 대신에 전염병이라는 표현 많이 썼었잖아요. 예. 네, 근데 요즘에 또 감염병이라고만 쓰거든요. 근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병은 이 사람이 사람한테 옮기는 병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찍기도 하고, 예. 실제로 그렇게 되면 감염된 분들이 오히려 고립되거나 숨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코로나19 때 많이 경험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낙인 효과나 혹은 이 전파 자체에 초점을 둔 전염병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감염 그 자체에 집중하는, 그리고 이 감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 대 사람으로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예. 말씀드렸던 모기 같은 곤충이 감염시키기도 하고요. 또 토양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 환경에 의한 감염도 많고 또 동물에 대한 감염도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 많은 분들이 팬데믹 혹은 감염병 이런 얘기들 하실 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다른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조금 용어를 바꾼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감염병이라는 단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 조류 인플루엔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요. 좀처럼 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조류 독감이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철새들이
닭이나 오리의 병원균을 옮기면서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포유류를 거쳐서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옮는 사례도 있다? 이런 네.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체 감염이 된 사례들은 사실 예. 1997년부터 나타나가지고 아. 생각보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음. 얼마 전에는 이제 영국에서 양 예. 있잖아요, 양. 예. 네, 양에서도 이제 최초의 감염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음. 그 외에 뭐 돼지나 말 같은 여러 포유류들이 감염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50여 종의 포유류가 이미 감염된 사례들이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새로운 종으로 잘 전파가 되지 않아요. 예예. 혈세가 가금류들한테 보통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 감염을 시키는데 음. 근데 이제 가금류한테만 감염을 시키다가 이게 이제 포유류라는 새로운 종으로 옮기게 예. 되었고 또 그 포유류가 다시 사람에게까지 전이를 시켰는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새로운 종과 바이러스가 만나면은 유전자 교환을 통해서 변이가 당연히 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굉장히 우려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2003년부터 2023년까지 WHO에 보고된 인간 감염의 숫자가 예. 873건인데 그 중에 45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50%입니다. 네, 50%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만약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면은 예. 조류 인플루엔자 그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리는 이 바이러스 유형이 H5N1이라고 하는 그런 조류 유형이거든요. 인플루엔자 이야기 나오면 항상 H5N1 항원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예. 그래서 그 유형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이 조류 인플루엔자 A형인 이제 H5N2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체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더 이 팬데믹에 대한 공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확산됐는지 뭐 좀 연구된 결과가 있습니까? 일단 최초의 발견은 1800년대 후반까지도 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요. 예. 그때는 뭐 닭의 감기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가 예. 1900년대 중반부터 조류 인플루엔자의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바이러스성 연구들이 밝혀지고요. 예.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이제 가금류가 감염이 되면은 거의 다 죽는다. 예. 그래서 닭이나 오리 같은 것들의 감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심각한 바이러스는 맞는데 예. 그래도 사람이 걸리는 건 아니다. 라는 인식들이 있었다가 1997년에 예. 홍콩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H5N1 A형에 이제 감염이 된 분들이 예, 최초로 예. 나타나고 이분들 중에 일부도 사망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2010년도 중반 때부터 이게 이제 포유류로의 감염 사례들이 자꾸 발견이 되거든요. 예, 예. 201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50여 종의 포유류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생태계가 바뀌다 보니까 예. 철새들의 이동 경로나 서식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 철새들이 예. 새로운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장소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들을 퍼뜨리고 있는 예.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2의 팬데믹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는 질병관리청을 만들면서 굉장히 예. 전폭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팬데믹이 해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부서의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국회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예산들을 올리긴 했지만 그 전부 다 삭감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감염병 대응이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미국에 최근에 좀 중요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면은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공 예산들을 굉장히 감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이제 고용해가지고 여러 공무원들을 다 자르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소개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보건당국과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들을 대폭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사실은 전 세계 감염병 대응에 가장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국가거든요. 예. 제3세계에 대한 여러 감염병 감시나 대응책들을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이번에 다 잘려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3세계에서 보통 바이러스가 변이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예. 그런 곳에서의 현재 감염병 감시나 대응 체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뎌져 있어가지고 예. 전문가분들의 우려가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매몰 처리하고 아예 이동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전파 자체를 막기 위한 이런 행동들은 있었지만 이런 백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조금 소홀했던 지금 상황에 예산까지 깎여버렸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최근에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원인 불명의 괴질이 확산하면서 이런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전 세계가 지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 전염병이 박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정확한 내용은 아닌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박쥐가 연관되어 있는 예.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그 병의 원인 자체가 이제 박쥐가 100%인지는 아직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예. 콩고 민주공화국 북서부 지역에서 감염병이 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퍼졌고요. 현재 이제 WHO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은 감염 사례가 1,000명 이상이고 사망자가 6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수치가 어쨌든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이 내전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고요. 관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발열이나 구토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출혈을 좀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만 봤을 때는 뭐 에볼라하고 좀 유사한 예. 증상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망자의 대부분이 증상 발현 후에 48시간 이내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빠르군요. 네, 병의 진행 속도가 예.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요. 이 보건당국이 최초 발병을 조사하면서 예. 당시에 최초로 숨진 어린아이 3명이 박쥐를 먹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 때문에 이제 박쥐가 감염원의 매개체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소문들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지금 박쥐라고 하면 가장 많은 인수공통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가질 수 있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네. 그런 생명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한테 익숙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대체로 이제 박쥐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고요. 철새들의 이동 경로나 서식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예. 박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리적인 분포가 달라지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종전과는 다른 지역에서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WHO를 비롯해서 여러 연구기관들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이 질병이 예.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염원이 원인일 수 있다. 아. 여러 오염물로 인한 이제 대량의 중독 사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 연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보건당국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의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예, 했잖아요. 그거에 연이어가지고 이제 국제개발처의 예산도 많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감염병 대응 예산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 예산들이 다 깎이고 또 국제기구와 관련된 예산들도 다 깎이다 보니까 예. WHO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감염병 대응 국제기구들이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원인인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또 실험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또 깎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악순환이 되는 거군요. 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가지고 감염병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예. 그 감염병의 대응들이나 혹은 이제 백신 개발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게 예, 사실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미국의 공공예산 감축이 단순히 경제적인 재앙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예. 또 다른 인류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들 이게 이제 확산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좀 무분별한 개발 네. 이것이 팬데믹을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지목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들 자체가 예. 어쨌든 사람과 동물들 간의 접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발병할 확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을 수도 있고 사람이 가진 바이러스가 또 반대로 동물에게 갈 수도 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새롭게 계속해서 접촉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감염병과 관련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예. 되고요. WHO에 따르면은 최근 20년간 사람에게 발생한 신종 감염병 중 60%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 75%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됐다고도 하고요. 예. 또 일부 이제 국제적인 연구진들의 전망에 따르면은 향후 50년간 인수공통 감염병이 1만 5천 건 이상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네. 것이 15,000개가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 많이 예. 체감을 못 하실 텐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혹은 남미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 대체로 열대우림을 파괴해 가면서 이제 도시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예. 보니까 기존의 이제 생태계들이 파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동물들과 혹은 새로운 곤충들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그곳에서 또 다른 감염병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같은 경우는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철새들이 항상 쉬었다 가는 곳, 네. 철새 도래지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고 환경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한 지역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렇다면 동시에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반도가 거의 섬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비행기 아니면 배로밖에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차단하는 역할들 예.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이 감염병이 시작됐는지 조사하는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데 반대로 그 생태학적 접근이나 혹은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연구 역량들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철새에 대한 이동 경로라든지 혹은 새로운 서식지로부터 이제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조사하는 역량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지원이라든지 혹은 인적 자원들을 계속해서 육성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 주제 준비하면서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좀 얘기하다가 굉장히 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세계보건기구나 예. 혹은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인 기구에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기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게 이제 기부하는 역할도 분명 있긴 하지만 보통 그런 국제기구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안에서 발언권도 당연히 생기고 또 현장 연구원으로서 이제 국내의 학자들이나 관료들이 갈 수 예.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예.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여러 행정 전문가들이 그곳에서부터 현장 실습과 함께 이제 여러 국제적인 대응 방안들 혹은 철새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들 예. 이런 역량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또 그게 국내의 이제 방역이나 혹은 여러 가지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나 이제 미국 같은 국가들이 국제 조직에다가 계속해서 예산을 많이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염병 대응 역량들을 사실상 독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들을 조금 더 가져오는데 그게 많아질수록 나만 가질 수 있는 경험치가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이 더 이상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생태학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분석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 부분들에 대한 인적 자원의 역량 교육들 혹은 경험들에 대한 부분들을 국제기구와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 여전히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의 여론들이 우리나라에 힘든 사람도 많은데 거기다가 지원하는 게 맞냐라는 예. 여론도 굉장히 많고 예. 그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그곳에 투입된 예산이 단순히 그냥 기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보건 외교를 하는 일환이다라고 전문가분들이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도 우리가 좀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감염병 얘기를 할 때 뭐 개인 위생, 뭐 손 잘 씻고, 네. 뭐 나갔다 오면은 정리정돈 잘하고,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이미 그걸 넘어선 뭐 그렇죠.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여러 대응 방안도 앞으로 조금 많이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 위기와 감염병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과 대응력을 갖춘 인력들을 육성해야 하는 예. 과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 나오면 항상 음모론이 나와요. 그 백신에 대한 음모론 예. 혹은 이제 최초에 이 감염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렇죠. 코로나 때 좀 심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정부가 조금 더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면은 어느 정도 또 막을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처럼 백신 나왔으니까 백신 무조건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의심하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들을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하면은 최초의 정보 수집은 대체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예. 그걸 수집해서 다시 공개하는 것도 정부에서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대응 체계들, 투명한 정보 공개가 결국 감염병 대응 역량들을 키운다는 그런 앞선 선례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과 제2의 팬데믹 우려가 큰 만큼 감염병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로 인한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의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려면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폭염이나 폭우 그리고 이제 대형 산불 같은 이런 기후 재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이제 일상 회복과 또 경제적인 피해 회복을 다시 이제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보상을 하기도 하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이 기후 보험
기후보험이라고 하죠. 기후보험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기후 재난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들을 다시 메꿔주는 그런 기후 보험들에 대한 필요성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적 보상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예. 당연히 이제 더 많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그 일환으로 이제 기후 보험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예. 이 기후 보험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몇몇 보험사들이 이제 관련 상품들을 개발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기후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후 불평등이라고 해서 기후 위기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취약계층이 더욱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다. 그럼 기후 보험이 보편화된다면 취약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후 보험이라고 딱 했을 때 예. 각자 이제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 산불처럼 이제 갑자기 집이 불타거나 예. 큰 재난을 겪는 그런 상황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예. 또 코로나19를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은 예, 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그분들에 대한 생활비직 같은 것들도 사실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대형 재난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재난이나 폭염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이제 일해야 되는 근로자분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들을 또 보상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용직 노동을 하시거나 외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보상이 또 필요한 거고 예.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랭 질환이나 이제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상에 큰 타격을 입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신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후 재난에 있어서 더 취약성이 높다는 건 사실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된 사실이죠. 그래서 예,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망 체계들을 기후 보험으로까지 같이 커버해야 되지 않겠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후보험의 목표라고 봐야 되는 것은 저희가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커다란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그 경제적 손실을 다시 메꿔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기후 재난과 관련해서 특히 건강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건강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그 건강적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관련해서 또 실비적 성격의 여러 가지 보험비들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건강과 관련된 건강권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그 외에는 사실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 보편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럼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적 차별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회적 차별을 선도적으로 막아내는 예. 그런 역할로서 이제 여러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여나가는 예.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안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조금 안전해 이런 그렇죠. 그런 성격처럼 기후로 관련해서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마련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보험회사 측에서 실제로 이런 관련해서 뭐 움직인 선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국내와 일본 같은 경우는 예. 대부분 이제 어떤 질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개별 예. 상품을 만든 경우들이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온열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병원비들을 이제 지원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농작물, 그러니까 개별 작물들에 한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런 거 피해를 입게 조금 되는 많이 들어본 그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상품들의 한계는 예.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개별 질환이라든지 혹은 개별 작물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보험이 되는 상황이다 예, 예. 보니까 사실 진짜 안전망이라고 따지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한정되어 있는 작물을 키우시는 예. 그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특화되어 있다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야외 활동을 위주로 하시는 이제 노동자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 요즘에 좀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인덱스 보험이라고 해서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지수형 투자를 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개별 등락에 상관없이 이제 보편적인 지수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건데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형태의 이제 보험입니다. 어떤 일정 정도의 온도 이상의 폭염이 며칠 이상 지속되면은 예.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 사실 이제 보험회사
보험회사들이 난처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한 그 원인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덱스 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의 기후 재난의 요소를 충족만 하면은 수치가 딱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건 딱 그냥 기상청에서 딱 예.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만 통과가 되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갈등이나 혹은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보험사들 입장에서 이 보험을 꺼리는 거는 아무래도 일정 기준만 충족이 되면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예, 수 있는 예. 그런 리스크를 또 가진 보험이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덱스 보험, 그러니까 지수형 보험을 더 선호를 하지만 예.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후보험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진짜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자연재해 같은 예. 그런 느낌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겪었던 것처럼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이제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라고 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매년 온다라고 그렇습니다. 거의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위기가 일상화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안전망 역시도 저는 더 일상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역시도 당연히 민간 중심의 기후보험 체계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LA 산불, 대형 산불이 있었을 때 고가의 그 주택들 중심으로 예. 화재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데 아. 그때 이제 화재 보험을 들었던 보험사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거의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도 있고 이번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대형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이 온전히 다 감당할 수는 사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공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있는 기후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예. 민간 협력 형식으로 새로운 모델들을 또 개발하는 형식으로 좀 이 기후 보험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는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장하고 또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3월에 예. 전국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대상자분들은 이제 경기도 도민입니다. 아, 도민 전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도민분들이 경기도 바깥에, 그러니까 국내에 예. 한정해가지고 경기도 바깥에서 온열 질환이나 한랭 질환 그리고 기후 재해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면은 예. 관련된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내의 한 보험회사랑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년 4월 10일까지 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온열 질환, 한랭 질환에 대한 진단비 청구라든지 혹은 감염병 진단비 그리고 이제 기상특보 관련해가지고 4주 이상의 상해 시에 이제 사고 위로금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의 기후보험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민이라고 하면은 그냥 전체 다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가입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가입 자체는 별도로 신청 없이 보편적으로 되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예. 경기도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나의 피해는 내가 직접 맞습니다. 청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입 자체는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보험비를 받을 때는 개별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예. 대전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 예, 나면은 예. 이제 자동 보험 되는 그런 예. 상품이랑 거의 같은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익숙한데 다만 이제 이런 보험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이제 전체 도민들, 예. 전체 시민들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년 정도 이제 시행을 예. 하는 거다 보니까 보험회사랑 한 32억 정도의 예.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32억 이하로 줘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2억이 넘어서면은 이제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는 예. 상품이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지급 기준들 그리고 인정 기준들에 대해서 조금 깐깐하게 볼 확률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보편적인 정책으로서 이런 기후보험들을 시작했다라는 거는 예. 전 어쨌든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월에 시행했으면 사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어떤 평가가 나오기에는 아주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전반적으로 뭐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우려하는 거는 아무래도 보험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도덕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온열 질환이나 이제 한랭 질환 관련해 가지고 좀 보험비를 안 타도 되는데 이제 타야 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이제 취약계층 위주로 기후 재난에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들도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데 저는 이제 기후 보험 체계와 관련해서는 안전망은 보편적으로 하되 기후 보험에 들어가는 재원은 저는 선별적으로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필요한 세금들 이런 부분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더 큰 사람들이 더 많이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비용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재원을 걷는 구조에서 어떤 다른 방안들을 이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비판들은 좀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칫하면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후보험이라는 것이 앞으로 보편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100%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간이 또 자율적으로 두게 되면은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이게 리스크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저소득층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의 가입률을 보니까 그 정책성 보험률을 보면은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이 적거나 혹은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건데 너무 민간에다가 이걸 또 맡겨놓으면은 실제로 혜택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가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비용들을 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모델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처음에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부를 할 때 일반 개인과 정부가 뭐 반반씩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인의 부담금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가입할 때는 뭐 그 민간이 알아서 개인들이 알아서 가입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상품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줄 때 민간 리스크가 일정 정도 이상을 넘어서면은 그 이상부터는 이제 공공이 개입해가지고 그 비용들을 이제 충당해줘서 이제 보험회사가 파산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급시냐 혹은 뭐 나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인과관계에 대한 정책 모델들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산불이 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피해가 딱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폭염이 더 길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온열 질환이나 혹은 다른 질병들을 얻은 게 맞냐? 이 폭염 때문이냐? 이런 진짜 것도 이것 그렇고요. 때문만이냐?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혹은 전날 야근을 많이 했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과관계들을 또 잘 분석하는 모델들이 필요하고 이 기후 재난과 기후 보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법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전방위적인 새로운 질서와 기준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좋은 사례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또 리스크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좀 적게 내는 부분 이게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얘기할 때도 좀 많이 배출한 데서 많이 내고 선진국에서 많이 내고 좀 덜 내고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한 개념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죠.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 그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은 사실 또 따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제활동을 조금 하는 사람과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 수익을 많이 얻는 사람의 책임감은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탄소세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저는 증세가 빨리 논의가 안 되면은 이 기후보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가재정에 대한 상황들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후위기로 인한 증세 논의를 피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어쨌든 100% 보전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이제 공공 입장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통 크게 같이 정책보험으로 내놓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설득도 사실
사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는 증세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특히 그 증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기후위기를 더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예. 그런 기업들이나 혹은 그런 관련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에게서 그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예. 이런 좀 어렵지만 이러한 무거운 얘기들 좀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석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5시엔 대세남. 여러분은 지금 다시 들어보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편을 듣고 계십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5시엔 대세남, 다시 들어보는 환경 캠페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와 더불어서 이것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야기인데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 30년을 맞아서 그동안 우리의 자세와 역할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폐기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올해가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했던 제도긴 한데 좀 젊으신 분들이 이미 익숙한 그냥 원래 네,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랬던 것 같은 예. 제도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쓰레기 종량제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예. 또 앞으로 어쨌든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도 또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체감하기에는 한 10년, 20년 됐을까 싶은데 벌써 30년이나 됐고요. 당시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 사례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기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된 게 1995년 1월 1일자부터 바로 예. 실행이 된 건데요. 당연히 이제 실행한 첫날에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1월 1일부터 실행이니까 전날에 이제 많은 가정들이 집에 있던 모든 쓰레기를 다 한 번에 버린 거예요. 예. 다음 날부터는 이제 이거 비용을 돈을 내야 내야 되니까요. 되니까. 네. 그래서 전날에 이제 한꺼번에 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다른 집에서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면은 그 봉투만 이제 잘라가지고 버려서 예. 이제 봉투를 이제 뺏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긴 있었는데 거의 뭐 한 달 정도 이후에는 한 90% 정도는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잘 사용하시면서 예. 굉장히 이례적이고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또 보인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왜 시행이 된 겁니까? 이게 왜 강행을 하였던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19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1인당 한 가정에서 한 연간 780kg 정도 수준의 이제 일반 쓰레기들을 배출하셨는데 이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정책을 실행하고 나니까 1인당 연간 이제 350에서 380kg 수준으로 이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예. 줄어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사실 크게 상관이 그렇죠. 없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 할 것 없이 다 일반 쓰레기들로 이제 버렸는데 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시게 되면서부터 우리 가정에서 이제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봉투를 많이 사야 그렇죠. 되고 또 비용이 예. 많이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이제 각 가정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소라면은 큰 플라스틱 쓰레기를 예.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다 버려야지 이러셨다가 예. 이래 버리면 이제 종량제 봉투가 가득 차니까 그죠, 부피가 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재활용해보자. 아하.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일반 쓰레기의 양이 준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하지만 재활용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아하. 일반 쓰레기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잡히기 예.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시행된 대표적인 해외에서도 극찬하는 그런 네.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선진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좀 잘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우리나라가 먼저 이걸 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때 예. 마스크를 굉장히 잘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동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잘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공동체가 전체적인 사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거나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는 이런 일들에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대응하는 듯한 민족성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는 뭐 이런 모습들이 뭐 전체주의적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시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헌신해 나가는 이런 문화 자체는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강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었던 것 같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정책을 실행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해외 나가시면 아시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조금 더 이제 자유주의적인 분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로 잘 정책이 실행은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전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해외 여행 가거나 예전에 어학연수 갔을 때도 네. 미국이나 캐나다에 제가 살아봤지만 그냥 버리거든요. 네. 따로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한 곳에 모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게 실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굉장히 의아했던 그런 또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동안은 사실 그냥 버리던 쓰레기를 이제 돈 내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반발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조금만 살짝 부연 설명드리면은 그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쓰레기 관리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매립지가 너무 많거든요. 땅덩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그렇게 많이 공들여서 관리하지 않는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다시 좀 원래 내용들로 좀 돌아오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이유가 매립지가 일단 부족한 특성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각을 해야 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초자치단체마다 이제 쓰레기를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대전시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마다 종량제에 써 있는 글자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내용도 다르고 네. 대전시, 서구, 맞습니다. 동구 다 따로따로 써 있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배출 구역들이라든지 이런 관리들을 잘 하는 특성들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각 지자체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도 사실 좀 다르고 그리고 조금 더 그에 따라서 좀 혼선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조금 되짚어볼 만한 지점들도 분명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 최근에 대세남 오늘의 이슈에서도 다뤄본 적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종량제 봉투 안에 버릴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게 좀씩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 오신 거나 하신 분들은 좀 헛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 쓰레기로 비닐을 소각하는 지자체가 있기도 하고 고무장갑 뭐 충남, 아산, 서산 일반 쓰레기로 그냥 배출이 됩니다. 이 기준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좀 통일을 시키긴 해야겠죠. 당연히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허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하셨었던 이제 비닐도 그렇고 또 고무장갑들도 그렇고 어차피 재활용으로 배출을 해도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질 파악하기도 사실 힘들기도 하고요. 또 이미 비닐이나 이제 고무장갑 같은 경우는 오염이 된 상태로 이제 버려지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어차피 재활용도 안 되고 그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봤자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또 결국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든요. 다시 또 거기서 버려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어떤 기준 자체는 통일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일원화해야 지금은 재활용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재활용될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통일시키는 게 당연히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종량제는 이제 뭐 거의 완벽하게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사실 알게 됐어요. 봉투 가격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대전은 20리터 한 장에 660원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역은 좀 가격이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산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20리터 기준으로 이제 776원입니다. 그 대전보다도 비싸죠. 그렇죠. 그 다음 순으로 이제 인천이 758원, 광주가 740원 뭐 이런 순인데 반면에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리터 기준으로 360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좀 지역마다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전기 가격을 지역마다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리에 따라서 네. 어디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기도 예. 하고요. 또 생산을 많이 하는 곳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보면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 어느 정도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일반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일반 쓰레기에 대한 감당을 해당 지역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어느 정도 저는 비용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일반 쓰레기들을 서울시 안에서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인천광역시로 보내버리거나 그렇죠. 주변 지역으로 보내면서 사실은 그 쓰레기를 생산하는 혹은 오염시키는 사람들의 부담을 거의 안 지고 있는 도시 중에 예. 하나거든요. 서울은 20리터가 490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어쨌든 이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원칙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예. 보통은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이런 쓰레기 봉투에 대한 가격이 다르다고 예. 했었을 때 기준 없이 다르면 그건 분명 문제거든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량이라든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차등을 둔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는 합리적으로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근거 있는 차등이라면은 저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자체마다 각각 정한 차등이 아니라 네. 뭔가 납득이 가능한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는 차이라면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해주실 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현재 한 60% 가까이 쓰레기 양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하루 평균 한국인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양이 870g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수치가 지금 2021년 이후에 막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좀 뭔가 정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쓰레기도 그렇고 그 한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이제 플라스틱을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소비자분들이 무분별하게 좀 쓰레기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 다만 이게 이제 수년째 계속 정체가 되고 있다면은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용자들의 인식 문제만을 따질 것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우리의 문화 자체가 점점 더 개인화되고 또 다시 이제 파편화되고 있다 보니까 예. 배달 문화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택배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가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구조적으로 일반 쓰레기가 더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데 쓰레기의 발생량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다라고 예.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 개개인분들이 또 그 안에서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대치를 지금 만들어 놨다고도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네,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람 중에 일단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이제 오염자인 이제 생산자분들이 이제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또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뭐 일반 물로 다 예, 대체가 예. 되고 있고 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포장을 할 때 어쨌든 과대 포장을 좀 줄이기 그렇죠. 위해서 또 노력하는 예. 생산자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또 쓰레기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기 과정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낮은 예.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쌍방향으로 같이 하면서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본에는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한 마을이 네. 있더라고요. 저기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오사키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뭐 이 마을뿐만 아니라 예. 유럽에서 이제 재미난 실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다 해집으면서 예. 한 가정에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얼마만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이제 일반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곳도 있고 이럴 예.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의 쓰레기 종류를 분석하는 곳도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오사키 마을처럼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예. 개인이 어쨌든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지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또 쓰레기를 마지막으로 배출하는 예. 그 소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어쨌든 이것도 뭐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건 역시도 소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의 비율은 과연 몇 %인가? 애초에 구입했을 때 일반 쓰레기의 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 낮아져야 되는 예, 예. 그런 통계들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달에 한 10kg 정도의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었을 예. 때 그중에 과연 알맹이는 몇 %이고 버려야 하는 쓰레기는 몇 %인가라는 조사가 된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대 포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네. 대한 조사가 좀 아직 부족하다. 맞습니다. 사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입할 때 알맹이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는 더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앞으로 재미난 사례들, 특히 이제 환경부에서 예. 집중해야 될 포인트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구입하는 어떤 물건들 중에 알맹이의 비율은 몇 %이고 예. 앞으로 이걸 얼마까지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과제들에 대한 부분들도 예. 계속해서 고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쓰레기도 줄이고 뭐 좋은 원료를 가지고 네. 뭐 과대 포장도 줄이고 여러 가지 좀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좀 순환 경제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걸 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해주신다면. 오늘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쓰레기의 마지막 처리에 대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쓰레기들을 우리는 매립시키거나 소각을 시키는데 예. 이 소각장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쓰레기의 최종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국가 통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민간에서 위탁 형식으로 이걸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성이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그나마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 책임에 대해서는 민간에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위탁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분석들 그리고 자원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들에 대한 부분들도 예.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구되지 않은 제작하는 만들어지는 공급자 입장에 대한 연구와 후 처리에 대한 네. 연구가 동시에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시작과 끝에 예.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시엔 대서남 추석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린 다시 들어보는 환경 캠페인 편 여기까지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얼스송 들으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이었습니다.